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조용한 명성, 작은 서점, 그리고 아이들의 신뢰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한 마리의 강아지 때문에 무너졌다. 이 이야기는 흔한 비극처럼 시작되지 않는다. 거대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 같은 건 없었다. 그저 한 중년 남자의 일상에 스며든 작은 친절이 어떻게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여름의 끝자락.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하루 종일 눅눅한 냄새가 서점 안을 채웠다. 나는 낡은 카운터에 앉아 고요히 책을 읽고 있었다. 50년 넘게 살아온 내 삶의 속도와 똑같은 느리고 조용한 시간이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해질녘까지 손님을 기다리는 일. 가끔 찾아오는 단골들과 인사를 나누고 책 먼지를 털어내는 일. 그게 이혼 후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아내와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헤어질 때 우리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향한 무관심만이 텅 빈 방처럼 덩그러니 남았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 아버지의 조용한 삶이라고 여겼을 뿐이다. 그 삶의 공허함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어쩌면 내게는 어떤 종류의 자극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는 법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자극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이 텅 빈 평화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게 내가 이 서점을 지키는 이유였다.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 내 세상의 전부였다. 서점 창문으로 빗방울이 줄기처럼 흘러내렸다. 밖은 이미 어두컴컴해져 있었다. 저녁 위급시. 나는 슬슬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끼잉 하고 작은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것은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서점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문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다. 털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은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다. 아마도 이제 막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온 듯한 작은 강아지였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이 작은 생명체에게 관심을 주는 순간 내 고요한 삶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가여운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서둘러 수건을 가지고 나와 녀석을 감쌌다. 작은 몸이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나는 녀석을 안고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물에 젖은 몸을 닦아주고 남은 우유를 데워주었다. 강아지는 개걸스럽게 우유를 마셨다. 녀석의 털은 누런색이었고 눈은 까만 구슬처럼 맑았다. 강아지는 우유를 다 마시고 나서 내 품에 파고들어 잠이 들었다. 나는 그 작은 온기에 나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간, 아니 어쩌면 몇 년간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녀석의 젖은 털을 말려주며 잠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그 작은 온기로 인해 아주 잠시나마 채워지는 듯했다. 나는 이 강아지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주인이 있을지, 아니면 버려진 것인지 생각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주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보살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길이든.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전처럼 고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텅 빈 일상에 들어온 이 작은 방문객이 가져다줄 미약한 온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게 내가 겪게 될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나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이었다. 강아지는 밤새 내 품에서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내 낡은 서점의 정막을 채웠다. 아침이 되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했다. 녀석의 맑은 눈빛을 보자 나는 어젯밤의 망설임이 무색해졌다. 녀석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아침 식사로 남은 빵을 우유에 적셔주었다. 강아지는 깨끗하게 다 비웠고 나는 흐뭇한 미소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에게 루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녀석의 털이 비에 젖었을 때 누렇게 보였는데 마르고 나니 연한 갈색빛이 돌았다. 루비라는 이름이 어쩐지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오전 내내 나는 루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평소라면 책을 정리하거나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겠지만 루비는 나의 모든 일상을 바꿔놓았다. 녀석은 작은 꼬리를 흔들며 서점 안을 돌아다녔고 나는 그런 녀석을 따라다니며 혹시라도 다칠까 노심초사했다. 녀석의 존재는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마치 죽어있던 화분에 새싹이 돋아난 것 같았다. 전고가 다 되어갈 무렵 서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나는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빗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얇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긴 생머리가 차분하게 흘러내렸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지만 그 위로 보이는 눈은 무척이나 크고 맑았다. 그녀는 서점 안을 훑어보다가 이내 루비를 발견했다. 루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라움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루비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맹렬히 흔들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루비를 품에 안았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마스크를 내린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 슬픔은 나를 포함한 모든 중년 남자들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혹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내내 찾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제 저녁에 가게 앞에서 울고 있기에 비도 오고 해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안겨 꼬리를 흔드는 루비를 바라보며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이제 내 곁을 떠날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며칠 동안의 짧은 행복에 익숙해진 것일까. 그녀는 루비를 안은 채로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다. 혹시 제가 보답이라도 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친 곳 없이 건강하니 다행입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루비를 안은 채로 서점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고서적 코너에 머물렀다. 여기 있는 책들은 꽤 오래된 것들이 많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만 채워놓은 곳입니다. 새 책도 있지만 고서적을 찾는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낡은 책등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 손길에서 책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그녀의 분위기는 여느 젊은 사람들과 달랐다. 차분하고 조용하며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차가운 외모와 달리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루비를 잃어버렸던 슬픔과 잦은 기쁨이 교차하는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책을 한 권 고르더니 계산대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이 책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루비에게도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다. 루비를 통해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나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혹시 나중에라도 서점에 들르실 일이 있으면 오세요. 그녀는 내 명함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루비를 안고 문을 나섰다. 나는 문이 닫히고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나의 삶에 잠시나마 빛을 비춰주었던 작은 강아지, 그리고 그 강아지의 주인,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 기대감이 나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왔다. 빗방울이 가늘게 내리는 오후였다. 이번에는 루비와 함께였다. 나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어있었다. 어제 너무 감사해서요. 점심이라도 제대로 드셨나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 년간 타인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었다. 루비는 내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고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아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가 서점을 운영하며 겪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는 책에 대해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섬세한 분석은 나의 지루한 서점 생활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었다. 30 중반쯤 될까? 나는 그녀에게 내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이혼 후의 공허함,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서점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은 내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위로를 전해주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녀의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왔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 한 회사의 CEO였다. 나는 그녀의 직업을 듣고는 잠시 놀랐다. 그녀의 소박하고 차분한 모습은 권위적인 CEO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맺어진 결혼이었죠.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 말에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의무와 현실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루비와 함께 있는 지금이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 깃든 슬픔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성공과 부를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이었다. 그래서 루비는 저에게 전부예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녀는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해졌다. 나는 그녀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감정을 발견했다. 바로 깊고 뿌리 깊은 외로움이었다. 내게는 이혼 후에 공허함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 서 있었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섬에 고립된 두 사람이었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아저씨는 좋은 분이세요. 루비도 아저씨를 참 좋아하는 것 같고요. 나는 그녀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종종 서점을 찾았다. 처음에는 루비와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 오기도 했다. 그녀는 서점에서 책을 읽거나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텅 빈 일상에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나는 그녀에게서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았다. 나는 그녀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서 그런 결혼 생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종류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감정을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외로움 또한 그녀를 통해 채우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순수한 욕망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공허함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은밀해졌다. 서점 문을 닫고 난 저녁 시간, 혹은 주말의 한적한 오후, 우리는 인적이 드문 카페나 공원에서 만났다. 서연은 늘 주위를 경계했고, 나 또한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녀의 차는 늘 멀찍이 세워져 있었고,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조심스럽게 서로의 존재를 숨겼다. 나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나는 평범한 동네 서점 주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나의 이성은 경고음을 울렸지만 나의 심장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다시 뛰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나에게 말했다. 오빠를 만나면 제가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는 기분이에요. 회사에선 늘 완벽해야 하고 집에선 늘 가면을 써야 했는데 오빠 앞에서는 그냥 서연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녀의 외로움을 내 것으로 채워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는 충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나는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해주고 있었다. 아니, 사실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구원자.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줄 빛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빛은 사실 벼랑 끝으로 그녀를, 그리고 나를 이끄는 미약한 불빛에 불과했다. 우리의 관계는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몸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오랜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나의 품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내 품에서 울기도 하고 아이처럼 웃기도 했다. 그녀가 이렇게 순수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짓말은 늘어갔다. 그녀는 내게 늦게까지 일할 것 같다고 말하고는 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자리를 피했다. 나는 서연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네, 알겠습니다라는 짧고 건조한 대답만 반복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서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딱딱한,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내게는 한없이 여린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현실 속에서는 강하고 냉철한 CEO였다. 한 번은 그녀가 만취한 채로 내게 찾아왔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요. 제 삶도, 이 관계도 아무것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나 자신이 그녀의 삶의 거짓말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죄책감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저 그녀의 온기만을 느끼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찾았고, 나는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녀에게 의존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자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의 절망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나의 작은 서점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나의 세상이 존재했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행복이라는 이름에 덧치었다. 나는 서연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중독되었다. 나의 하루는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과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녀를 그리워하는 시간으로 나뉘었다. 서점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손님이 와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단골들이 말을 걸어와도 건성으로 대답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서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어떤 책을 좋아할지, 다음에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녀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지, 서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오빠, 저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자꾸 오빠 생각만 나고 미치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나의 텅 빈 삶은 그녀의 존재로 채워졌고 그녀의 차가운 삶은 나의 따뜻함으로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내게 미래를 약속했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오겠다고. 나는 그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그녀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에서 나는 순수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서연은 내게 루비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 오빠 생각이 나요. 오빠도 루비 보면 저 생각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내가 루비를 처음 만났던 날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작은 강아지가 우리를 이어준 운명적인 존재라고 그녀도 믿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실된 마음을 느꼈다. 우리가 맺은 관계가 단순히 일시적인 욕망이 아니라 깊은 감정의 교류임을 확인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내가 아는 서연의 삶과 달랐다. 한 번은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오빠, 미안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해외에서 돌아왔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나는 텅 빈 전화기를 바라보며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늘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투명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 뒤에 감춰진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녀는 내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녀의 이중적인 삶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다. 그녀가 내 곁에 없는 시간 동안 나는 그녀를 기다리는 일을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그녀의 다른 삶을 애써 외면했다. 내가 진실을 외면하는 만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나는 내 삶을 그녀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와 만나는 시간에 방해될까봐 서점 문을 일찍 닫았고, 그녀가 언제든 올 수 있도록 항상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의 삶의 부속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갈 때마다 느껴지는 배신감과 상실감을 애써 눌렀다. 그녀가 말한 결혼은 비즈니스라는 말을 되뇌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 나는 이 관계가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취해 있었다. 서연이 내게 가져다 준 달콤한 착각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독이었다. 나의 평화로운 서점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된 죄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녀의 다른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속한 세상의 거대함과 잔혹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저 우리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은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내 곁에 있을 때조차 나는 그녀의 시선이 늘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연락이 오면 화장실로 가거나 서점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 돌아올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늘 회사 일이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서점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꽤 오랫동안 우리 서점의 단골이었던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책을 고르다 계산대로 다가왔다. 사장님, 혹시 사장님 딸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얘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전에 사장님 서점 앞에서 젊은 아가씨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사장님이랑 너무 다정해 보이셔서 딸인가 했죠. 꽤 미인이시던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라서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계산을 마치고 서점을 나갔다. 나는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딸이 없었다. 아들만 둘이었다. 내가 서연과 함께 있는 모습을 누가 봤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속한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과 달랐다. 그녀의 삶은 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속에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결국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눈에 띄게 될 터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서연과의 만남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나는 그녀가 남편에게 혹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다.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저 괜찮아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오빠만 제 옆에 있어주면 돼요. 나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자주 다투는 것 같았다. 전화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녀는 종종 울면서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의 사랑이 불장난처럼 느껴졌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져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 불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 불행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나는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서연이라는 존재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그녀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의 삶이 파멸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다. 그날 밤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점 문을 열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남편에게 들킨 걸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서점을 닫고 그녀의 회사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서점 안에서 멍하니 앉아 그녀의 연락만을 기다렸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연의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 애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누구시죠? 서연 씨 남편입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저희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압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서점도 압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분노와 증오의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내의 불쌍한 삶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 파렴치한입니다. 우리 아내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가 파탄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 같은 불순한 존재가 아내의 삶을 더럽힌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에게 변명하고 싶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고 우리는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아내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놀아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다시는 우리 아내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한다면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서연을 생각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어떤 일을 겪었을지,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의 경고가 나를 묶어놓았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밟아 뭉개버릴 수 있는 먼지 같은 존재였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나는 서점을 지키고 싶었다. 나의 삶의 터전이니까. 하지만 그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소문을 퍼뜨려 손님들의 발길을 끊게 만들었다. 내가 운영하는 서점의 평판을 악의적으로 훼손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고 나를 외면하는 것을 보며 그가 나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게 정말이에요. 나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아들에게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미 그의 소문으로 인해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아들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아버지,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은 나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했다. 서연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혼 후에도 그녀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을 만난 후 나는 그 미안함을 잊고 살았다. 나는 내가 아내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은 나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서연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그저 나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버려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것이 그의 손아귀에 달려 있었다. 그의 계획은 체계적이고 잔인했다. 그저 나를 협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려 들었다. 서점 앞에는 내가 서연과 만나는 사진이 담긴 유인물이 뿌려졌다. 내 얼굴과 함께 가정을 파괴한 불륜남이라는 끔찍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나의 단골 손님들은 더 이상 서점에 오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불쌍한 척 혹은 역겨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버님, 요즘 무슨 일이세요? 소문이 좀 이상해서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서연을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하지만 아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에게 나의 이야기는 그저 변명에 불과했다. 아버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께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전화를 한 줄 아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길 바랐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것을. 나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내가 서연을 통해 찾고자 했던 것은 사랑이었지만 결국 내가 잃은 것은 가족이었다. 며칠 후 서점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점의 모든 책들을 압수해갔다. 이유를 물었더니 내 서점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내민 서류에는
내 서점의 모든 운영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그의 손아귀 위에 있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는 거리에 나앉았다. 텅 빈 서점 안에는 먼지만이 가득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서점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망견자실한 채로 서점 앞에 주저앉았다. 그때 내 눈에 루비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와 함께 행복했던 순간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나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삶에서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정거장은 폭발해버린 기차처럼 모든 것을 앗아갔다. 서연에게 수없이 연락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늘 꺼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나는 그녀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선택을 이해했다. 그녀는 나를 선택하는 대신 그녀가 속한 세상을 선택했다. 나는 그녀의 세상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점도, 명성도, 아이들도, 그리고 서연도.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나의 삶은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없었다. 나의 남은 삶은 그 실수에 대한 대가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점의 간판은 이미 철거되었고 텅 빈 공간에는 임대 문의를 알리는 낡은 종이만 붙어 있었다. 내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였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시멘트 벽돌 더미에 불과했다. 나는 매일 아침 그곳에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과거의 흔적을 더듬으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되새겼다. 내 손에는 늘 서연의 번호가 찍힌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은 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그에게 나는 그저 자신의 소유물에 감히 손을 댄 벌레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의 서점, 나의 명성, 그리고 가족까지도. 아들은 더 이상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음성 사서함에 몇 번이고 메시지를 남겼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잘못이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은 내게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서점도, 돈도, 명성도 아니었다. 바로 나의 아들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나는 그의 기억 속에서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이혼한 어머니를 배신한 불륜남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했다. 나는 그녀를 원망했다.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속였고 나는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하지만 내 절규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세상에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나는 그저 혼자 고통받아야 할 운명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어떤 남녀의 모습을 보았다.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서연과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고, 그녀는 나를 통해 그녀의 불행한 현실에서 도망치려 했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의 텅 빈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낡은 서점에서 혼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내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기심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나 또한 그녀의 사랑을 이기적으로 이용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로 텅 빈 방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나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대신 그 상처의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서점 앞에 앉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나는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창문도 없는, 온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곳이었다. 나의 삶은 어두컴컴한 방처럼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낡은 신문지를 보았다. 그 신문지에는 서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 기사였다. 기사에는 성공한 경영인 부부, 사랑으로 이뤄낸 견고한 관계라는 끔찍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기사를 보고 손이 떨렸다. 내가 그녀에게서 보았던 슬픔, 외로움, 그리고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견고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서연을 원망하는 대신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나는 그녀가 보여준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착각했다. 나는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삶을 구원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받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점도, 돈도, 명성도, 가족도. 나의 삶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품에는 한 마리 강아지가 안겨 있었다. 그 강아지는 루비와 꼭 닮아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에서 서연의 웃음을 보았다. 그리고 루비의 눈에서 내가 처음 루비를 만났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그날의 나를 후회했다. 그날 나는 왜 루비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까? 왜 나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고 그녀를 다시 만날 기대감을 품었을까? 나는 그 작은 친절이 나를 파멸로 이끌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의 삶은 평온했다. 비록 텅 비어 있었을지라도 나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화를 깨고 싶었다.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 변화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나의 삶은 이제 어떤 의미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도, 루비도, 나의 삶도. 나의 삶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것은 그녀의 남편에 의해 파괴되었고 나의 마음은 그녀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더 이상 그날 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나의 공허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비록 그 의미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남은 삶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어두컴컴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는다.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이대로 텅 빈 채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나의 삶은 한 마리 강아지에서 시작된 비극으로 끝이 났다.